조선시대는 유학을 바탕으로 한 국가였고 그 중심에는 유학자들의 고귀한 선비 정신이 존재했다. 나라와 부모를 섬기는 충효 정신은 선비들에 의해 문집과 전기가 기록돼 현재까지 전해진다. 국가의 기록으로서, 개인의 기록으로서 그 고귀한 정신을 목판에 하나하나 칼끝으로 새겨 넣으며 의미를 되새긴 것이다. 500년 전 목판에 담긴 조선시대의 가치. 한 시대의 면모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기록문화유산으로 기억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 이곳은 한국의 역사마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선시대 전형적인 사대부들의 전통이 잘 보존돼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 학계, 국가에서 존중받는 유학자의 가르침을 새기고 배우기 위한 학당도 존재했다. 당시 조선에서는 명망 높은 학자의 말과 생각을 글로 기록해 더 많은 후학들에게 전하게 된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성종 때에 유학자들의 시나 문장을 모아 엮은 개인 문집이 많이 간행되는데 이는 선조의 정신을 후세에 잘 보존하는 것이 효도라는 유학 정신의 결과물이었다. 고려 말에 원체제 하에서 원에 유학하고 온 많은 그 사대부들이 새로운 정신 이념을 가지고 조선의 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게 되었고요. 새로운 사대부들이 만들어간 유학이 조선 500년을 지탱한 하나의 지배적 사상 체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받으려는 유학자의 문집을 소장하는 방식으로 주로 글을 베껴 쓰는 필사로 이루어졌지만 더욱 많은 사람들이 특정인의 문집을 가질 수 있도록 배포하기 위해 목판을 제작하기도 했다. 나무의 글이나 그림을 판각해 만드는 목판은 조선시대에 전국적으로 제작됐다. 사서삼경류라든가 그리고 성리학 책, 그 다음에 학습을 위한 그런 책들, 또 그리고 국가가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새로운 학습 방법이 바뀌고 또 이 세종연간이라 이런 때는 전국에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등으로 해서 이 성리대전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유교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으로 그 당시에 그 유교 책판이 아주 활발하게 가맹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0년 전 나무에 새겨진 조선시대의 선비 정신은 목판으로 남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목판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보존 설비를 갖춰 목판을 보존하고 있다. 책이나 그 문서처럼 종이로 되어진 유물들은 비교적 보관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나무로 만든 책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훼손되는 율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목판을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002년부터 각 문중들로부터 이 목판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이를 찍어 다량의 책을 만드는 목판은 인쇄의 기본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보존이 안 돼 있다는 점이 안타까워 목판 모으기 운동을 펼친 결과 현재 각 지역 문중의 후손들이 기탁한 목판이 10만여 장에 달한다.
목판 인쇄가 언제 시작됐는지 뭐 정확한 기록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석가탑에서 나온 무구정광다라니경이 있고, 그게 이제 751년에 석가탑이 세워졌기 때문에 아마 8세기 중엽쯤에는 그 목판 인쇄가 시작되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 무구정광다라니경의 인쇄 상태를 보면 꽤 그래도 발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시초는 그거보다 위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서인 무구정광대 다란이경. 8세기경에 인쇄된 것으로 알려진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은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의 탑신부에서 발견됐으며 목판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높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자 부초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8만 대장경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 경판의 수가 8만 1258판에 이르며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 중이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이제 불교가 그 사회적으로 중요한 그 역할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특히 종교적인 종교와 관계가 되면은 크게 발달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대장경 조성을 통해서 민심을 규합하고 이를 통해서 국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규모도 8만 판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고, 또 그 종교적 경건성이랄까 이런 점 때문에 아주 우수한 목판이 만들어져서 지금 세계에 현존하는 대장경 중에 책판이 있는 걸로는 유일한, 또 유일한보다는 가장 오래된 그런 목판이 현존하는 겁니다. 경전이나 학자의 저술과 시문집의 간행이 이어지면서 발달하게 된 목판은 그 내용과 색임이 정밀한 서각 예술품이자 시대 정신을 담아낸 기록 문화이다. 조선시대 치국 이념인 성리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던 서원. 이곳 도산서원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선비인 퇴계 이황이 후학을 양성하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퇴계 선생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런 도산서당이라는 서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퇴계 선생 서세 후에 퇴계 선생의 그런 얼과 정신 학문을 이어가기 위한 선비들의 교육 도장이 바로 도산서원입니다. 그래서 도산서원은 일반적으로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을 합쳐진 이러한 그 유적을 도산서원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죠. 퇴계 이황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제자들은 그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많은 문집을 간행하게 되는데, 퇴계가 직접 기록한 내용을 엮은 문집과 연작 시조, 유명 학자들과 주고받은 서한을 책으로 제작했다. 이때 많은 책을 인쇄해 보다 널리 익힐 수 있도록 목판으로 제작을 했으며, 목판은 이곳 장판각에 소중히 보관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온전히 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목판. 퇴계 이황이 68세의 나이에 지어 당시 17세였던 국왕 선주에게 올린 상섬은 성학 10도 또한 목판으로 남겨졌다.
유학의 핵심을 10개의 도로 정리해 선조가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도산서원에 남겨진 자료와 목판 만여 점은 현재 장판각에 기탁되어 보관되고 있다. 소중하게 모아온 역사의 기록이 변질되지 않도록 후세에 이어지길 바라는 문중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다. 지금 보시는 이 책판은 태계선생 문집을 처음으로 만들 때 제작이 되어진 책판입니다. 제작 연대는 1600년이고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태계선생의 제자들이 모여서 선생의 책판을 문집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한 가운데에 선생이 남기신 원고를 편집하고 정리를 해서 이것을 책판으로 찍어낸 것이 바로 여기 보시는 태계선생 문집 책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문집을 간행하는 일은 뜻만 보여서는 진행할 수 없었다. 학문적 인격적으로 훌륭한 유학자로 존중받는 퇴계 이황이었기에 후손과 후학들이 추진한 것이다. 유학사상의 도덕적 집결체로 평가받는 퇴계 문집의 초판은 그 주요 과정의 산물인 것이다. 퇴계를 중심으로 한 퇴계 학맥이 있고 다음 남명조식을 중심으로 한 남명학맥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그 밑에 이어가면서 또 학문적인 업적을 남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학문적인 그런 업적이 전부 다 책으로 만들어지고 또 후손들은 그것을 남김으로 해서 선연에 대한 그런 이 현창 사업이 되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뭐 한국의 그 호남이나 무슨 저 충청 등등 그런 지역도 그럴 수 얼마든지 학문적인 그런 부분적으로는 있지만은 이쪽은 크게 봐서 퇴계와 남명조식의 큰 학문의 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활성화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기관과 개인이 소장한 책판을 기록한 목록을 살펴보면 경상도에서 편찬한 책이 40.8%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당시 경상도가 많은 책을 편찬하며 문예 부흥기를 이룬 것을 뜻하고 지식의 보급 수준이나 양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두록, 여룹 원우 사적에 따르면 당시 전국 서원의 수는 약 900여 개에 달했다. 조선시대가 유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효와 충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원래. 근데 이제 그 유교 경전 중에 효경이라는 책을 보면은 효경에는 그 맨 앞에 첫 페이지에 입신행도하야 양명어 후세하야 이현부모라. 그러니까 자기가 입신을 해서 자기의 포부를 실천해 갖고 이름을 후세에 드날려서 그 드날리는 목적이 부모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이게 효도의 궁극적인 상태다. 효경에서 의미하는 효란, 신체는 부모에게서 받았으니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후세의 이름을 드날리어 부모님을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라 전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죽음을 애통해하며 예를 다해 고인을 모시고 3년상을 치르며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 자손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직접 쓴 기록을 모으거나 생전의 말씀과 행동을 기록해 문집을 간행하면서 효를 실천하게 된다.
집에 장판각을 세워 목판은 따로 보관하고 간행된 문집은 대대로 소중하게 여기며 선조를 기리던 조선의 문화이다. 목판을 해서 좋은 판에다 새겨가지고 장판각을 해서 집에다 뒤에 건물을 지어서 놓고, 그래서 그걸로 늘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할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가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돌아가셨고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는 책판이 있는 거를 직접 부모를 또 조상을 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목판이 훨씬 선호됐고. 국가에서 인정한 신하, 명망 있는 유학자, 후손에 의한 개인의 문집까지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판은 당시 어떻게 제작되었을까? 나무에 글자를 새겨야 하는 목판을 만드는 사람은 능숙한 기술뿐만 아니라 문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춰야 했다. 때문에 목판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각자장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각자장은 나무의 선택과 판각, 인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당했다. 목판의 문제는 그냥 그런 식으로 단순히 이제 학문적인 결과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그렇고, 어쨌든 기능인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뭐 판각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다음 인출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 인출을 하고 난 뒤도 또 그것이 또 학자들한테 가가지고 또 그것이 교정 봐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학문의 뭐 최고 그런 이제 그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결과와 기능인들의 결과가 이렇게 잘 어우러진 그런 어떤 모양이라고 봐야 되겠죠. 바닷물에 담궈 삶은 나무를 충분히 말린 후 글을 새길 부분에 풀을 발라 준비한다. 유학자의 글을 써놓은 모본을 목판에 붙이게 되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문집 주인의 글씨체가 그대로 새겨지기 때문에 인쇄본이라도 학자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모본을 붙인 목판 위에 다시 한번 식물성 기름을 덧발라 글씨가 잘 비치도록 작업을 한다. 도구로 깎아 글씨를 새기기 때문에 서체가 잘 보여야 정확하게 조각할 수 있다. 식물성 기름을 바른 부분이 풀을 바른 곳과 비교할 때 훨씬 선명한 차이를 보인다. 바로 붙이면은 볼 때의 반서로 보여요. 그러니까 정서도 희미하게 보이는데 반서는 더 새기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다 식물성 기름을 발라 놓으면은 이 새기리만큼,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이 정확하면서 시야 확보가 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각자장의 칼끝에서 학자의 정신이 한자 한자 글자가 되어 모판에 새겨진다. 목판은 한 번 새겨 놓으면 간행량의 제한을 받지 않고 찍어낼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목판을 꺼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목판 위에 글자를 새긴 후 꼼꼼하게 먹을 칠해 종이에 인출하게 된다.
나무 종류에 따라 각자장의 기술에 따라 인출의 성공 여부도 달라진다. 날씨의 영향은 또 많이 받고, 예, 습한 날은 천천히 해도 되고, 건조한 날은 조금 빨리 움직여서 막아주는 거죠. 예, 수분이 순간적으로 날아가는 것도 좀 잡아줄 필요가 있죠.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봐가지고 인출도 해야죠. 목판의 제작은 문집의 내용을 정리하고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학자들의 참여와 능숙한 기술을 겸비한 각자장이 서로 협조해야 완성할 수 있었던 사상의 집합체였다. 조선시대 유학자와 개인에 의해 간행된 문집이 주로 목판 인쇄로 제작되었다면 조선시대 왕실에서 국가기록 문서를 펴낼 때는 임금과 신하가 모여 그 인쇄 방법에 대해 논의를 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그 방대한 책 중에 조선왕조실록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은 내부밖에 안 만드는데도 그건 활자로 해요. 활자로 하고 아주 계속해서 많이 찍어내는 책이라면은 그거는 목판으로 했겠죠. 근데 그거는 4군데 사고에다가 나누어서 보관해 놓고 일반 그런 열람이 안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활자로 갖고. 세종실록 지리지나 의궤 같은 국가 기록 문서는 금속 활자를 제작해 편찬하게 된다. 크게 이야기해서는 2가지로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목판 인쇄하고 활자 인쇄. 이제 활자 인쇄에서는 다시 금속 활자와 목 활자와 무슨 도자기 활자라든가 뭐 흙 활자까지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서로 목적하고 어떤 방법이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중국에서 빨리 책을 받아서 여러 가지 책을 빨리 간행을 해서 배포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목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활자하고 비교를 한다면 활자는 글자 그대로 살아있는 글자, 살아있다는 거는 움직이는 거고, 같은 글자를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뭐 대한민국 이렇게 썼던 거를 한국, 대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뭐 민국, 대한도 쓸 수 있고. 글자를 하나씩 제조한 뒤 조합하여 인쇄하는 활자는 나무 활자와 노쇠와 납 등을 녹여 만든 금속 활자로 나뉜다. 조선은 유교적 이상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서적을 보급해 교육 정책을 펼쳤고, 태종은 직접 금속 활자를 제작하는 기관을 설립한다. 서울시 중구 충무로 고층 빌딩숲 사이에 작은 표지석이 눈에 띈다. 태종 3년부터 정조 24년까지 금속 활자를 만들던 주자소가 이곳에 존재했음을 알린다. 조선의 주자소에서는 금속 활자의 발전과 새로운 활자를 개발하며 다양한 책을 찍어내는 업무를 담당했다. 활자는 비용이 재활용이기 때문에 한 번만 활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해서 다른 거를 찍어낼 수 있죠. 그래서 수요가 만일에 이제 찍어내려는 부수가 적은 경우에는 활자가 유리하고, 이제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장구적으로 많은 양을 인쇄하고 싶을 땐 목판을 택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많이 갈립니다. 여기.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 요전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경전과 법문에 실린 좋은 구절을 뽑아 편집한 불교 서적이다. 그렇다면 왜 국가에서는 금속 활자를 사용했을까? 같은 서체의 활자를 보유하게 되면 제작하려는 책의 내용에 맞춰 개별의 활자들을 조합하여 인쇄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이나 문서를 빠르게 간행할 수 있다. 하나의 개별 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밀랍의 양각으로 글자를 새긴다. 한 글자씩 잘라놓은 밀랍을 봉에 붙여 주조할 수 있는 가지쇠를 만든다. 이렇게 가지쇠를 활용하면 활자를 대량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다. 금속 활자를 만드는 과정 중에 가장 까다로운 작업은 거푸집을 만드는 것이다. 금속을 녹여 붓는 틀인 거푸집은 황토와 모래를 섞어 만든 반죽을 부어 성형하게 된다. 모래가 많으면 점성이 약해지고 반대로 황토가 많으면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완성된 거푸집은 20일 정도 반그늘 상태에서 건조시킨다. 거푸집 건조가 끝나면 본격적인 주조 작업이 이뤄진다. 금속 활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금속은 주로 청동을 사용했다. 청동을 녹인 쇳물을 거푸집 구멍에 붓고 기다린다. 거푸집 안에서 밀랍은 녹아 없어지고 그 자리에 쇳물이 굳어 글자의 형태를 갖춘 금속 활자가 만들어진다. 금속 활자 가지쇠가 제 모습을 드러낸다. 책의 내용에 따라 활자를 뽑아 조판을 하는데 가로 세로 수평을 맞춘 틀 사이에 활자를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판이 끝나면 활자면에 먹물을 칠한다. 그 위에 한지를 놓고 붓을 사용해 골고루 문질러 인쇄를 한다. 금속 활자는 간행하는 책의 내용을 빠르게 배열해 인쇄할 수 있고 또 책 내용의 수정도 가능한 방법이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존하는 소위 증도 가짜 또는 이제 찍은 책으로서는 직지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기록하고 실물이 다 일치하는 그런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 기술상으로 이렇게 봐도 최근에 발견된 실물 활자나 그다음 책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회계 정교함이라든가 그다음 인쇄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좋기 때문에 심지어 직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중앙이 아니고 지방인 청주에 또 우리가 기록에 잘 나오지 않는 일개 사찰에서 그 정도의 인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의 전체적인 수준이 높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인쇄를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목판과 금속 활자가 존재했다.
책의 내용을 담는 방법은 달라도 당시 책으로 만들기 위해 먹을 발라 한지에 찍어내는 방식은 같았다. 한지에 글자를 인쇄하기 위해 사용된 먹은 그 재료와 제조 방식에 따라 오랜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선명한 글을 남기게 만든다. 송연목은 이 소나무를 태워서 그 그름을 받아서 만든 목입니다. 근데 여기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를 다 태운다고 그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소나무 여기 기둥인데 기둥 부분에서 가운데 부분은 수분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태워봐야 그림이 안 나와요. 그림이 나오는 부분은 소나무의 영양성분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가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해 부분을 잘라서 주로 이제 그림을 받고요. 이 기둥보다는 뿌리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에 관솔이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뿌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먹을 만드는 기본 재료는 소나무다. 먹은 소나무를 태워 만든 송연묵과 유채꽃, 콩기름을 태워 만드는 유연묵이 있다. 송연묵의 경우 소나무 뿌리를 수집해 가마에 넣고 낮은 온도에서 불을 지펴 소나무 그을음을 만든다. 열흘 동안 불을 뗀 가마를 충분히 식힌 후에야 가마에 들어가 먹을 만드는 그을음을 채취하는데 나무 400kg을 태워 얻은 양은 겨우 10kg에 불과하다. 소뼈나 민어 불에를 녹여 만든 아귀와 그을음을 혼합해 먹을 만든다. 이때 아귀의 온도에 따라 먹의 성질이 바뀌는데 아귀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점도가 떨어지고 너무 낮으면 먹이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 반죽을 할 수 없게 된다. 열흘을 기다려 얻는 그을음만큼이나 아귀를 섞는 작업도 쉽지 않다. 오랫동안 치댄 먹 반죽은 성형 틀에 넣어 길고 네모난 기본 모형을 만든다. 먹색이 진하고 윤택이 나는 송연묵. 먹은 만드는 재료에 따라 색감과 번지는 정도가 다르다. 이 특성에 따라 목판과 금속 활자 인쇄에 사용되는 먹의 종류도 달라졌다. 보통 우리가 그 출판을 이야기할 때는 송연묵하고 유연묵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유연묵이라는 것은 기름을 태워서 만든 먹이고 송연묵은 이 소나무를 태워서 만든 먹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태운 먹 같은 경우에는 활자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금속 재질이 이 잉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유연목, 기름목을 써야 되고 그다음 목판 같은 경우에는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송연목을 쓰고 그런 것이 색깔도 더 진하게 나오는 거로 그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부의 전통이 남아있는 하회마을. 이것은 조선 중기의 문신 유성룡이 머물던 고택으로 임진왜란 당시 자신의 생각을 저술하며 다양한 문집을 남겼다. 서해 선생은 25세 대가급제를 하셔가지고 한양에서 계속 벼슬을 하셨고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나는 해 영의정을 마지막 벼슬로 파직 당하시고 고향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임난인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서 전쟁도 많았지만 대단히 그 어려운 그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일본하고
외국하고 싸우면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서해 선생님의 구국 정신이 징비록에 기록이 돼 있죠.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냈던 유성룡은 7년에 걸쳐 일어난 임진왜란의 원인과 전황을 작성한 징비록을 남기는데 징비록은 그의 아들에 의해서 간행되어 그 판본을 문중에서 오랜 세월 보관해왔다. 이렇듯 목판에는 시대의 사상과 학자의 기계 그리고 후손들의 정성이 담겨있다. 그러나 5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목판은 제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훼손되고 만다. 시대의 귀중한 기록문화 유산을 지키기 위해 후손들은 장판각을 지어 목판을 보관했다. 종갓집에 따로 장판각을 지어 조상의 문집과 기유한 자료를 보관한 것인데 햇빛과 습기에 취약한 목판을 수백 년 동안 간직할 수 있었던 과학적인 원리가 장판각에 숨어 있다. 장판각으로 햇빛이 비치게 되면 사실은 목판이 너무 건조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마철 같은 경우에 습기가 많을 때는 목판이 너무 습기가 많아서 썩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마구리가 습기 조절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판은 글이 새겨진 판면 양옆으로 마구리를 덧붙여 제작했는데 이 마구리가 판본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판본끼리 맞부딪혀 글자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구리를 붙여 판본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데 이 사이 공간으로 공기가 드나들며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게 된다. 마구리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보면 마구리가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햇빛이 들어갈 수 있는 요지를 완전히 차단을 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의 박스처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마치 책장에 책을 끼우듯 장판각에 목판을 끼우면 하나의 큰 벽이 생겨난다. 목판을 보관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은 현대 기술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된 10만여 개의 목판은 첨단 시설을 동원해 온도, 습도를 관리하고 있다. 후손들이나 후학들이 선조들의 기록유산인 목판을 얼마나 정성껏 갈무리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후손 후학들이 이 목판을 얼마나 정성껏 갈무리했는지의 단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판은 대구 팔공산 가까이에 있는 경주 최씨 문중에서 기탁한 목판인데 한국전쟁 당시 경주 최씨 후손들은 포화 속에서도 피난 가지 않고 집안에 보관돼 있던 목판을 지키기 위해 대량의 목판을 지붕 아래 공간으로 옮긴 후 입구에 흙을 발라 목판을 보존했다. 봉천서재 문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문집인데 그 문중에서도 한국전쟁 때 봉한 이후 저희들이 조사 나갔을 때 처음 공개할 정도로 보존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로 제작된 목판이 오래도록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 더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돌려서 봐야 되겠지. 목판을 만들었던 나무 종류에 따라 직접 도구로 깎아보며 강도 실험을 진행하고 목재 조직의 특성을 관찰함으로써 조선시대에 제작된 목판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나무에서 물을 이동시키는 통로인 도관에 따라 목판 인쇄의 결과물도 달랐다. 도관이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에 따라서 목재의 조직이 치밀하거나 거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나무나 벚나무나 오리나무나 자작나무나 이런 것들은 산공재로서 조직이 치밀해서 저희들이 목판을 가공했을 때, 제작을 했을 때, 특히 인쇄를 했을 때 매끄럽게 인쇄가 될 수 있는 그런 목재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5만여 점의 목판을 분석한 결과 고로쇠나무와 박달나무, 거제수나무가 복잡한 한자를 새기기 쉬우면서도 여러 번 인쇄를 해도 글자가 닳지 않았다. 영조 임금이 신하들과 접견할 때 문집 간행을 확인하는 일이 있을 정도로 당시 목판 인쇄는 매우 활발했다. 이는 사대부들 사이에서 우위를 가리게 되는 학문적인 상징이기도 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신하에게 학자들이 마땅히 보아야 할 서적으로 좌전을 인쇄하라 명하면서 금속활자보다는 목판에 새겨 널리 간행토록 한다. 당시 목판을 제작하는 일에는 엄청난 비용과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었다. 지금도 목판 판각을 하려면 엄청난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 가격으로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한 장 판각하는데 그 정도 드는데 우리 목판이 제작되었던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대단한 경제적 출혈을 감수하고 목판을 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막대한 경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학들이나 후손들이 여러 인력들이 이렇게 폭넓게 동원되어서 이 판각 작업을 하기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각종 공력을 분담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시대를 이끌어간 유학은 학문적인 의미를 넘어 인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정신으로서의 가치가 높았다. 선대에 이런 정신을 담고 있는 기록을 후손들이 나누어 간직하면서 이어가려는 정신의 산물은 바로 장판각이다. 서해 유승룡의 문집과 병산서원 유학자들이 남긴 문집의 목판들은 이곳에서 보관됐다. 조선조시대 때 그 책을 찍어낼 때는 목판으로 전부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조선서원, 병산서원에서도 많은 책을 찍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서해 선생님의 문집이라든가. 조선시대에 문집을 낸다는 것은 문중의 후손과 제자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모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거액의 비용을 조성하고 문집 내용을 정리하고 목판을 제작해 인쇄하기까지 그 과정을 꾸려나가는 조상들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 이런 선비 정신 같은 것이 조선 시대에 새롭게 논의되는 그런 유학의 내용이고, 이것이 한 시대로 놓고 볼 때 조선 500년의 우리 인류 역사로 볼 때 조선 500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라고 한다면 좀 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감성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즉 인문학의 시대, 인간학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태가 아닌 내용에 집중했을 때 유교 목판만이 갖고 있는 당대의 인간적, 사회적 가치를 전한다면
충분히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을 정도다. 조선시대 유교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물건으로서 목판만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찾기가 힘들다. 백성에게 두루 존경받은 유학자의 올곧은 충효 사상과 국가의 대소사를 기록하고 한 집안의 정신을 대표하는 것은 물론 제작을 하는 데 있어 학자와 기술인의 조화가 중요했던 공동체의 산물이 바로 목판인 것이다.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실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목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나무에 새겨서 계승한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는데, 거기서 우리 이 조상들이 역사 속에서 또 조상들이나 선학들의 가르침 속에서 시대를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추구했었던 점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 가치는 충분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시대. 나라와 부모를 섬기는 정신은 후손에 의해 이어져 내려왔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유산 목판. 칼끝에서 기록된 시대의 사상과 기술이 목판에 새겨져 있다.